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행정법 청문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하고 행정청 사이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죠. 신의 성실의 원칙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이 법률 용어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왜 중요한지 핵심 위주로 사례 중심으로 좀 재미있게 풀어가 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자, 그럼 먼저 신의 성실의 원칙, 이걸 줄여서 신의칙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간단히 말하면요. 행정청이든 우리 같은 개인이든 서로 관계를 맺을 때는 적어도 기본적인 신위, 그리고 성실함은 지켜야 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이게 원래 민법에서 온 건데요. 당연히 행정 영역에서도 적용이 돼요. 행정기본법이나 국세기본법 같은 여러 법에 다 들어가 있죠. 아,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파생되는 좀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바로 실권의 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너무 오랫동안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딱 보기에 저 사람은 이제 그 권리 안 쓰려나 보다. 이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거죠. 그러면 나중에 와서 갑자기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건 신의칙에 어긋나서 허용되기 어렵다. 이런 이론입니다. 오,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으면 상대방이 믿을 만도 하니까 그걸 존중해야 한다. 흥미롭네요. 실제 사례 같은 거 들어보면 좀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는데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겼어요. 네. 그런데 공단이 이기고 나니까 뒤늦게 그 소송하는 동안에 휴업급여 청구권 시효가 다 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좀 얄밉네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이 이건 신의칙 위반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중에는 사실상 그 권리 행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고려한 거죠. 그렇군요. 권리가 있더라도 너무 예측 불가능하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네요. 근데 또 반대로 이게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 사례도 있죠.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있었는데 호적에 생년월일이 잘못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한 36년인가 근무를 하다가 정년 한 1년 남겨놓고 사실 내 진짜 생일은 이거니까 정년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네, 오래 근무했으니까 인정해 줄 법도 한데. 그런데 이때는 법원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정년은 원칙적으로 실제 생년월일 기준이거든요. 그게 법 취지에 맞기 때문에 오랫동안 잘못된 정보로 일했더라도 법의 원칙을 더 중요하게 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신의칙이 좀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믿음 문제라면 이제 행정청이 뭔가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신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신뢰 보호의 원칙인 거죠. 신의칙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이제 행정청의 어떤 말이나 행동, 이걸 저희가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국민이 정당하게 믿고 뭔가 행동을 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 공무원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을 수 있겠지, 이런 거요? 네, 바로 그거죠. 법적 안정성하고도 관련이 깊고요. 이것도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 같은 데 다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냥 믿었다고 다 보호되는 건 아닐 테고 어떤 요건들이 딱 맞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크게 한 4가지 정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행정청에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고요. 이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둘째는 그 견해를 믿은 국민, 그러니까 당신에게 잘못이 없어야 해요. 이걸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죠. 셋째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로 투자를 한다든지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행정청이 나중에 그 처음 견해랑 다른 처분을 해서 결국 당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 있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인정되는 건가요? 그냥 담당자가 슬쩍 말한 것도 해당되나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형식적인 권한 분장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토지 형질 변경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거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줘서 그걸 믿고 건축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불허가 처분이 나왔다. 네.
그러면 이건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꽤 높죠. 또 세무서 직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했는데 나중에 과세했다. 이런 경우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그냥 민원 창구에서 일반적인 절차 안내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령 개정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그 땅에 대한 국토 이용 계획 변경까지 다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본 판례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요건이었던 믿은 사람에게 잘못, 즉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뭐 속이거나 한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요. 네, 당연히 뭐 서류를 위조한다거나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하는 부정행위를 했으면 보호받기 어렵고요. 그 외에도 행정청의 그 견해 표명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경우, 이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보호를 주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사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법규 위반으로 취소됐다면 건축사 잘못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엔 신뢰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본인에게도 확인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해도 이게 항상 개인의 신뢰가 공익보다 우선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원칙에도 한계라는 게 있겠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개인의 신뢰 이익, 즉 사익하고요. 법률 적합성이라는 공익 또는 뭐 다른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서로 부딪힐 때는 이익 형량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보다 지켜야 할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판단되면 신뢰 보호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애초에 행정청이 견해를 표명할 때 기초가 됐던 사실관계나 법적인 상태가 나중에 확 바뀌었다거나 혹은 처음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였다면 그때는 보호받기 어렵겠죠. 네, 오늘 이렇게 행정법의 정말 중요한 두 기둥이죠. 신의성실 원칙하고 신뢰 보호 원칙을 쭉 훑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행정청이 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일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당연히 법에 따라야 하지만 법률 적합성.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당하게 형성한 믿음, 신뢰 이익을 그냥 함부로 깨트려서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혹시 단심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법대로 딱 처리하는 게 맞나? 아니면 저 사람 믿음을 좀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드는 상황 말이죠. 어쩌면 이런 고민 자체가 행정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